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3강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학습 개요를 살펴본 뒤에 이 중국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오제부터 시작해서 상나라까지, 은나라라고도 알려져 있던 상나라까지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죠. 이 종법과 천면사상은 사실은 오늘 하려고 강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종법과 천면사상은 여기선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오제부터 상나라 시기까지의 역사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죠. 자, 학습 개요입니다. 중국 문명의 탄생 과정을 사망 오제 신화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망 오제라는 신화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이거는 물론 역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 과연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신화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영을 하죠. 선사시대에 말에서 말로 구전되어 내려오던 자신들이 경험한 바를 이제 후손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약간 좀 와전이 되고 침소붕대가 이루어지고 또 아울러서 과장법도 쓰게 되고요. 보통 듣는 사람들은 지루해지면 잘 안 듣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과장법도 쓰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보다는 군더더기 얘기들이 더 많아지죠. 이 신화라는 것은 글자가 없었던 시기에 결국 후손들에게 역사를 전수하는 방식이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주변적인 얘기들이 많이 섞이면서 사실상 이야기체로 바뀐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습 개요는요 하상주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은 하상까지만 하겠어요. 주부터는 다음 주 강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생활 규범과 제사의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왜 제사의식이 그처럼 강조되는지 성리학을 포함한 유교에서 제사의식, 제천의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망오제 신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도 한번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망오제 이 신화는 역사의 발전 과정을 과거에 있었던 일,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농축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사망 오제 전설은 국가 출현 이전에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역사의 발전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 미개한 사회가 개화되었는데 그 위협은 뛰어난 성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죠. 사망오제 신화가요. 이를테면 삼항오제는 역사 발전의 각 단계를 반영하는 문화적 상징이라고 보시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수인, 복희, 신농이 그러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콘이죠. 그 시대를 반영하는 반영하는 아이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편이 훨씬 더 실감나게 또 기억도 잘 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망오제는 기록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삼황은 상서의 수인씨 그리고 복희씨, 신농씨를 들고요. 오제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황제, 전옥, 제곡, 요, 순 이렇게 다섯을 오제라고 합니다. 이 사망은 신화적인 요소가 더 강하고 이 오제는 사실상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물론 전욱과 제곡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지만 이와 같은 황제 요수는 기록에 남아있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망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문화 아이콘이라고 보입니다. 수인은 모를 발명함으로써 화식하는 법을 알게 했으며 인류를 추위로부터 보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의 발명은 사실상 불을 이용해서 고기를 기호에 맞게 조리하는 법을 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이 기호가 생기고 그 기호를 바탕으로 조금 더 구워진 거, 덜 구워진 거, 살짝 데친 거, 이런 식으로 여러 조리법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인류를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불은요,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 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이죠. 다음 복희는 무슨 기술을 창안했어요? 무슨 기술일까요? 그래요. 사냥 기술을 창안했고요. 다시 말하면 사냥에 돌 석기를 이용하는 그러한 사냥 기술을 창안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인과 복희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농은 사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사실상 쟁기와 괭이를 발명하여 농경시대를 열었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신석기 혁명이 이 시기에 신농시에 의해서 전개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불을 발명한 수인 대신에 여와씨를 넣기도 하는데요.
이 여호와는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빼고 있어요. 사망은 다소 괴기한 모습을 한 초인적 영웅으로 표현됩니다. 사냥법을, 사냥 기술을 창안했던 보키는 머리는 사람이지만 몸은 뱀이었고요. 신농은 머리는 소지만 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상 이 사망이라는 것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인간의 경험을 아이콘을 통해서 설명해 보여주는 그러한 신화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오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제는 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니까 당연히 인간적일 수밖에 없겠죠. 앞에 사망은 뭐를 만들었고 뭐를 또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였는데, 오제는 사실상 통치자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마천은 이때부터를 역사시대로 파악하여 사기의 저수를 사실상 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일은요, 처음으로 중국을 무력으로 통일했다고 해요. 이거 역시 하나의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여하튼 중국을 무력으로 통일했고, 문자와 역법, 궁실, 의상, 화폐, 수레 등 중국 문물의 기초를 마련한 중국 문명의 창시자라고 믿어지고 있어요. 중국 민족의 공동 조상이기도 하죠. 뒤에 오제의 두 번째, 세 번째를 장식하고 있는 이 전옥과 곡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마천도 뚜렷한 기록을 쓰지 않을 정도로 뭐를 했던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뭘 한 통치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두 사람은 오제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할이 불분명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고 문자, 역법, 궁실, 의상, 화폐, 수레 등 중국 문물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진시황이 했던 통일 정책하고 같은 얘기예요. 중국을 하나로 통일을 하는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상 도량형도 다 다르고, 언어도, 문자를 쓰는 방식도 뭐 뿐만이 아니고 수레의 크기도 다 다르죠. 같은 중국이라고 해도 동북지방이냐 서북지방이냐 그 서남지방이냐 동남지방이냐에 따라 사실상 각각의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하는 것이 이 중국 통치자들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죠. 자, 다음에 요와 수는 매우 높은 덕망에 의해 중국을 통치했으며 자기 자식을 굳이 제쳐두고 현자를 지명하여 후계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소위 말하는 선양의 시작이죠. 왕위를 선양했다 할 때 그 선양,
선양의 시작입니다. 이 요는 효자로 이름난 가난한 농부 출신의 순을 찾아내 그의 덕망과 능력을 여러 차례 시험한 다음 그를 사위로 삼고 황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순의 선정으로 백성들이 편안했는데 대홍수가 일어나 사람들을 괴롭혔죠. 이때 관리 우가 13년간의 노고로 훌륭히 치수의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수는 역시 자기 아들을 제치고 우에게 제위를 넘겼죠. 우도 훌륭한 선정을 피게 됩니다. 그가 죽자 백성들은 그가 지명한 후계자를 제치고 우의 아들을 후계로 삼게 되죠. 이때부터 세습적인 왕조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국 최초의 왕조인 뭐죠? 하나라죠. 예, 하나라입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죠. 이 사망오제 전설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이 전설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 역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던 불의 발명, 사냥의 발명, 농경의 시작, 국가의 발생 등의 대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와 순이 현자에게 선양을 한 것은 시족 공동체 사회에서 뭐죠? 일본에 의해 지도자를 뽑았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시족 사회에서 사실상 추대에 의해 지도자를 뽑았던 그러한 시족 전통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신석기 말에 시족 공동체 사회가 깨지고 사실상 세습 왕조가 출현하는 모습이 하왕조의 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오제 자체를 놓고 보면 황당하고 괴이기한 것들의 연속이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곱씹어 보면 인류가 처음부터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국가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사회발전 단계를 그려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하는 예나 지금이나 잦은 범람으로 중국인들을 괴롭히죠. 우가 하족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무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부족 연맹의 우두머리로 선출되고 대규모 치수 사업을 함께 벌이는 과정에서 치수죠.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과정에서 부족 간의 단결력이 강화되고 통일된 국가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면 그래서 우의 아들 개가 추천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의 직위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왕조가 출현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버지의 직을 계승하는 그런 경우는 그런 법은 없죠. 그런 예법은 없죠. 하지만 이 사망오제 시기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라는 전설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이 전설상의 우가 세웠다는 최초의 국가 한은 과연 실제였을까요?
죽석인연과 사기의 하에 대한 기록인 하봉기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 왕조가 우 임금이 기원전 2070년 나라를 개국한 이래로 17대 거랑에 의해 기원전 1598년 멸망할 때까지 472년간 중국을 지배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하나라의 존재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근거가 됩니다. 서주 시대의 청동기 명분에서도 사실상 하 왕조와 우의 명칭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라는요, 황하 중류의 비옥한 반농사 지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의 사용에 힘입어 처음 왕조가 개창했을 때 고조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나라가 열린 시기는 대부분 모의 사용에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청동기죠. 청동기의 사용에 힘입어 중원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청동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출제를 보면 틀리는 부분이, 청동기는요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금속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쉽게 휘어져요. 철처럼 강건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청동은 쉽게 구부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반농사 지역에서 청동제 농기구를 사용할 수는 없죠. 돌이 있고 암석이 있는데 그걸 캐는데 구리와 아연의 합금 청동기를 사용한다. 그거는 거의 재앙이죠. 대부분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대부분 돌이었다. 그런데 이제 기능에 따라 다양한 돌로 꿰뚫어서 썼다. 그 청동기를 이용해서 갈아서 이제 다양한 농기구, 기능에 맞는 용도에 맞는 농기구가 발달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하튼 이 청동기의 사용에 힘입어 중원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12개 부족을 통합하였으며 정력을 9주로 나누고 이를 두어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뭘까요? 당연히 관리를 두어 지방을 통치했겠죠. 이거는 하봉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9개 주로 나누고 관리를 두어 지방을 통치하게 했죠. 구세력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여하튼 지방간을 파견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서서히 갖춰가고 있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라가 황하 중류 유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라를 섬기던 상족은 이미 동북지방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북지방은 소위 말하는 요 시기에 연운 16주라는 지역과 겹치는 거예요. 이 만주 지역은 중국 문화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동북지역이라는 것은 산해관 서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상은 2주를 거듭하다가 현 하남성에 박에 도읍한 후 하나라에 대한 공납을 중지할 정도로 성장했죠. 이에 노한 무슨 왕이죠? 토벌군을 일으키고 이 3번의 폭정에 항거하는 내란이 일어나자 상의 14대 탕왕은 이 기회를 틈타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걸왕이죠. 걸레할 때 걸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걸왕입니다. 하남성 안양현 소둔촌에서 하천이 범람하여 모의 파편이 대량으로 발굴되었습니다. 뭘까요? 갑골이죠. 쉽게 얘기하면 거북의 등 껍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의 파편이 대량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어 궁정과 거주 유적, 청동기와 토기 등 상의 후기 도읍이었던 은혜 유적, 즉 은허가 발굴되었죠. 이전까지 사람들은 상나라의 실제를 의심했으나 발굴된 은허가 그 의심을 풀어주었어요. 얼마나 이 은내 유적, 은허가 중요했는지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상나라라고 적지 않고 우리는 은나라라고 배웠어요. 그만큼 이 은어 유적의 발굴은 이 상나라의 역사적 실제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업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갑골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 상이라고 새겨진 선명한 글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어디에요? 당연히 갑골 문자, 갑골에 상이라고 새겨진 선명한 글자가 확인되었죠. 이 상의 왕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신의 뜻을 묻기 위해 항상 점을 쳐서 기륭을 판단했습니다. 갑골의 뒷면에 구멍을 내어 단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 이곳을 불로 지지면 균열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이 부여에서 사용했던 우제전복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소의 굽을 이제 불에 태워서 벌어지느냐 벌어지지 않느냐에 따라 기륭을 판단하게 됩니다. 뭐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균열의 형태나 수, 주변의 색깔 등으로 신의 뜻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요. 균열이 일어났을 때 형태나 수, 주변의 색깔 등을 판단해서 신의 뜻을 읽게 되는 것이죠. 이 정인이라 불렸던 점성술사는 점을 친 후 언제 누가 무엇에 대해 점을 쳤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갑골 위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골문이죠. 갑골문은 사실상 언제 점성술사인 정인이 언제 누가 무엇에 대해 점을 쳤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갑고리에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가 엄청나요.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거는 여기서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상나라에서는 왕에 의한 강력한 재정일치에 무슨 정치가 행해집니다. 이거는 뭐 각 문명마다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고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재정일치 사회라고도 하고 이 정치라고도 하죠. 자, 뭐 지금부터 정답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왕은 자신만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고 자처하면서 장엄한 제사의식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의 위대한 거대한 힘 앞에서 끝없이 무력감을 느껴야 했던 초기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형태였죠. 여기서 말하는 일본은 신권 정치가 되겠습니다. 뭐 이집트의 신권 정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초는 아니겠구나. 중고등학교 때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뭐 기억은 안 나실 수 있어요. 저도 뭐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보면 그때 배웠었지. 뭐 나중에라도 기억이 나는 게 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냥 넘어가죠. 자, 이 상나라 사람들은요, 10개의 태양이 땅 속에 있다가 매일 하나씩 교대로 천상에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10개의 태양이 순서대로 하나씩 매일 교대로 천상에 나타나서 태양이 뜬다고 보았던 것이죠. 10일 1교대, 1일 1교대, 그 괜찮은 법이네요.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옆으로 샜네요. 자, 열흘 간격으로 다음 태양이 떠오르는 밤마다 일상적으로 점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10개 한 바퀴 텀을 돈 다음에 새롭게 일을 시작한 그 열흘이 되었을 때 이 제사를 지내고 점을 쳤던 것이죠. 그 10개 태양의 이름이 바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즉 십간이 됩니다. 하늘신과 땅의 신, 그리고 조상신을 숭배했죠. 특히 사망한 선왕이 천신의 뜻을 전달해 인간 세계에 복이나 화를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왕에 대한 장례와 조상에 대한 제사를 매우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왕의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였던 것이죠. 자, 왕은요, 수천 명의 귀족 전사와 함께 대규모 원정을 수없이 감행했는데, 상나라에 복속된 연맹 부족들은
공납과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유사시에 병력을 제공하는 한편 은혜, 제사, 제전을 공동으로 받들었습니다. 즉 당시에 제전은 은혜, 지배력을 확인하는 유일한 의식 절차로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제천 행사와 관련해서 동아시아에서 여러 제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제천 행사는 사실상 은혜 지배력을 확인하는 유일한 의식 절차로서 의미가 있었던 때 비해서 우리나라의 제천 행사는 사실상 공동체 의식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죠. 예를 들어 영구, 무천 이러한 제천 행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피지배계층과 지배계층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위한 제전 형식을 띠게 됩니다. 좀 은과는 상당히 다른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요. 상해 신분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생산활동은 이 당시에 모모스로 불렸던 하층 계급이 담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을 전담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인이죠. 생산 기술에는 커다란 진전이 없었어요. 그들은 톡이나 목기,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반지하식 움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죠. 그러나 왕은 토성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궁궐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죽어서는 청동기와 옥기 등이 대량으로 부장된 화려한 무덤에 매장되었습니다. 최하위 계층은 뭐라고 했죠? 그들은 귀족의 노예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사고 팔리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인이 죽은 뒤 모모되거나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죠. 대부분 이 상나라의 최하위 계층은 전쟁 포로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들인 노예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사고 팔리거나 죽임을 당했고, 주인이 죽은 뒤에는 사실상 순장되거나 함께 묻히거나 이 왕이 지상에서의 호화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음식, 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던 시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녀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생매장 시키는 거죠.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 말을 관리하던 마부들을 또한 같이 묻는 거예요. 말과 함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 하늘에 올라가서 궁전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인들도 같이 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장 문화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상의 형벌제도와 사회 풍습을 왕은요,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감옥을 짓고 잔인한 모로
공포감을 주어 야만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자, 감옥을 짓고 잔인한 뭘로요? 형벌이죠. 형벌로 공포감을 주어 야만적으로 다스렸습니다. 목을 베거나 배를 가르고 코나 발꿈치를 자르며 살을 베어내 잘게 다지는 등의 온갖 잔혹한 형벌이 자행되었죠. 너무 무섭죠? 그래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형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물론 공포 정치를 하는 국가들에서 일부 이러한 형벌이 잔혹한 형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문명 국가라면 이러한 형벌, 목을 베거나 배를 가르고 코나 발꿈치나 손가락이나 뭐 이런 거를 자르고 살을 베어내 잘게 다지는 등의 정말 잔인하네요. 이러한 잔혹극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 형벌도 세련되지죠. 세련되져요. 이거는 거의 왕의 권위를 위해서 이런 시대에 목을 베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푸코라는 불란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형벌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서 그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제 책으로 낸 게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은 루이 15세 시대의 형벌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잔혹하게 죽였더라고요. 거의 이 수준에 근접하게 17세기에 그런 일도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잔혹한 가혹행위로 사람을 왕을 능멸했다는 죄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요새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들었던 이유는 현대의 형벌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죠. 그렇다고 과거에 그러한 잔혹행위가 올바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대사회를 얘기를 하면서 이 푸코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위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뭐 그런 사회가 됐고 CCTV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이 증거를 뭐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더군요. 보면서 1960년대 70년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면이 좀 있구나.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슷한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말이 맺고 끊고가 좀 불분명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푸코 책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충격을 주는 것은 대규모의 앞서 얘기한 순장 풍습이에요. 대형 묘에는 한꺼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왕의 사후 생활의 편의를 위해 생매장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신하와 처첩, 호위병, 하인들이 매장되었죠. 이러한 풍습은 왕뿐만이 아니고 귀족 계층에도 확산되었습니다. 순장 풍습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뭐 부여에서 보여지는 풍습이고요. 그리고 신라에서도 순장을 하지 마라라는 이 왕명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신라에서도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가 이 순장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러네요. 자, 상의 몰락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침 상의 주왕이 동방의 대정벌에 나섰다. 기회를 포착한 무왕은 모기야의 결전,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 모기야의 결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아유 저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냥 하나 넣어준 거예요. 이 상에서 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서게 되는 결전이 이 모기야의 결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세력이 이제 쇠하고 어떤 세력이 강성해질 때 그 원인이 되는 전쟁을 이 모기야의 결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뭐 사설이나 뭐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 신문 혹은 언론 계통에서 쓰면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라는 측면에서 그냥 교양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낸다거나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이때 주왕은 궁전을 불사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흔히 주왕은 아름다운 달기와의 사랑에 빠져 국정을 소홀히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거는 뭐 대부분의 역사서에서 뭐 나라가 망한 왕의 그 당시 왕은 항상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관용어처럼 따라붙죠. 뭐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뭐 어떻게 했다더라, 뭐 어땠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꼭 그 나라의 몰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왕들은 다 그랬으니까요. 원래 왕들은 다 그렇죠. 그냥 망했으니까 이제 덤으로 그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거일 뿐이지 이 모든 왕들이 뭐 정부인만 데리고 산 건 아니죠. 아니 뭐 여하튼 그보다는 상의 계속된 모와 지배층의 화려한 생활이 국력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정복 전쟁과 지배층의 화려한 생활이 오히려 국난을 맞게 된 원인으로 보여요. 그거를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망한 주왕에게 모든 책임을 더 씌우는 거죠. 순장이나 각골문에 등장하는 각종의 형벌이 말해주듯이 상왕실의 잔혹하고 야만적인 지배는 백성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 잔혹한 통치가
야만적인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백성들은 거센 저항을 할 수밖에 없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며칠 몇 시까지 한강둑 정비 사업을 위해서 한 뭐 어느 동에서 100명만 모아다가 동원해서 데리고 와 라고 했다고 칩시다. 갔어요. 그런데 5분 늦게 갔어요. 그러면 5분 늦었다고 명령 거부한 죄로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죠. 실제로 상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황호강 정비사업 한다고 인력을 동원을 하더니 5분 늦었다고 죄다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명령을 어겼으니까요. 이러한 잔혹하고 야만적인 지배는 백성들의 거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상나라 사람들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망했다는 얘기도 있긴 해요. 뭐 이런 거죠. 고구려가 망할 고구려가 아니구나. 고조선이 망할 때 그 안에서 한나라 군대가 이제 궁전으로 들어가는데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나라를 지켜달라는 제사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많이 비웃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로 보여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멸망했다는 표현은 좀 과장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을 정복한 주는 이를 경계하여 음주를 특별히 단속했다는 점에서 도드라지게 이 부분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정복 전쟁과 지배층의 화려한 생활이 상을 몰락시킨 원인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서 3주차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명의 탄생 과정을 너무 크게 잡았나요? 오히려 인류의 탄생 과정과 문명이 일구어지는 과정을 사망오제 신화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망오제 신화를 신화로만 받아들이면 남의 얘기같이 들리죠. 하지만 그냥 인류가 불을 발명하고 사냥과 농경과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이 사망오제 신화는 나름 여러분들께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번 주에는 주는 뺐어요. 하상에 이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아시아 문화권 내 생활 규범과 제사 의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선양이라든지 패왕이 몰락한다든지 이러한 개념들은 바로 사망오제의 신화, 특히 오제 신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제 주까지 했었으면 이 부분이 보다 더 명확한데 주를 시간 관계상 뺐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제껴두고요. 1과 2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과제로 설정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과제로
여러분들께 낼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new0 숫자 0 history 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중간 그 대체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좀 중간 리포트에 대한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제는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내도록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인터넷 비대면 강의로 만나 뵙고 10월 6일 날 정상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